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시간은 11쪽의 통치행위 공부를 하죠. 자, 아마 이 행정법 공부하는 사람 처음 듣는 단어일 거예요. 통치행위. 자, 일단 배경을 얘기하면 일단 통치행위는 시험에 곧잘 나오는 영역이야.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두고 공부를 해놔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통치행위. 자, 일단 이 공부의 배경은 자, 우리 법치행정 원칙이라 해서 모든 국가의 행정작용은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법에 어긋난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국민은 소송을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뭐 대통령이 어떤 행위한 것 때문에 자기 위법 행위고 그거로 인해 피해 봤다 하고 소송을 냈어. 그럼 원래 법원이 재판을 해서 위법이다 그러면 그걸 무효화하고 뭐 취소시키고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손해배상도 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거의 예외야. 그래서 법원에 국가기관이 한 행위 위법이라고 재판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좀 살펴보더니 야, 이거는 법원이 재판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재판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그 재판을 거부해요. 응? 그래서 우리 동그란 의의에서 중요한 단어 두 번째 줄 앞머리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쉽게 말해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행위예요. 응? 재판에서 제외되니까 어떻게 돼? 제외되는 그런 행위로 보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내면 법원이 재판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법인지 아닌지 판결을 못 받습니다. 응? 자, 그럼 가장 간단한 이유를 써놓으면 첫 줄 끝에 고도의 정치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응? 국가기관이 한 행위에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돼? 오로지 법적 잣대로만 판단 내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응?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법적 잣대로만 판단하기 곤란한 문제다. 그러니 법원이 재판하기 어렵다. 재판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응? 그런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부릅니다. 응?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의에서 했고, 그다음에 연역 동그라미 1번 프랑스 중요하다. 어느 나라에서 처음 시작됐냐?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응? 프랑스에서 이제 법원의 판결로서 어떤 국가기관에는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게 다른 나라에 다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뭐 우리나라까지 다 퍼졌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읽어보고요. 미국도 루터대 보덴 사건에서 뭐 등등 몇몇 사건이 소개되는데 뭐 특이하게 외울 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인정하고 있다. 하여튼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됐다. 3번 논의의 제도적 전제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중요한 법률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사법심사, 그러니까 재판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고 행정소송 대상에 대해서 개괄주의가 채택되어 있는 경우면 그 논의할 실익이 있다.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단어는 개괄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응? 그래서 밑에 각주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개괄주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국가기관이 하는 행위는 소위 개괄적으로, 그러니까 모두 다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개괄주의라고 그러고, 요거에 반대되는 용어가 열기주의예요. 응? 열기주의는 뭐야? 법에다가 국민이 재판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지 대상을 어떻게 놓은 거야? 법에다가 열거해놓고 그것만 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열기주의예요. 응? 그럼 열기주의라는 제도를 어느 나라가 국민이 소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열기주의라는 제도를 택하면 굳이 이 통치행위라는 걸 논의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개괄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을 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개괄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모든 국가기관 행위는 다 재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통치행위는 아까 뭐 했어요?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냐 이거. 응? 그럼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다 재판 대상이 된다고 해놓고 어떤 건 재판에서 제외된다고 인정?
그러면 개괄주의 채택하는 거랑 안 맞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열기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법에다가 요거는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 행위 이렇게 쭉 나열해놔. 그러면 법에 나열돼 있지 않은 국가기관 행위는 자동으로 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 열기주의를 택하고 있으면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 이미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건 다 재판에서 제외되는 거로 보기가 되기 때문에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에 소송 대상으로 규정이 돼 있느냐 아니냐만 보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나 개괄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으면 모든 국가기관의 재판 대상이 된다고 해놓고 어떤 걸 왜 재판에서 제외시킨 게 이게 말이 되냐 인정될 수 있는 거냐 이게 논란이 생긴단 말이야. 응?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응?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그런데 이 개괄주의라는 제도와 열기주의라는 제도를 비교해 보면 국민한테 보다 유리한 제도는 어떤 제도겠어요? 개괄주의죠. 왜냐면 그 국가기관행위가 위법 파경에서 자기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면 다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의 구제에 훨씬 좋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선진국 대부분 나라는 다 소송 대상에 대해서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응?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어지죠. 그러면 자 소송 대상에 대해서 개괄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러면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행위 인정해도 되느냐? 여기서 찬성, 반대 두 입장이 나오는 거야. 응? 그래서 첫 번째 부정설이라는 건 뭐냐면 통치행위라고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 인정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지. 왜?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냐? 모든 국가기관행위 재판 대상이 된다고 하는 개괄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인정하면 개괄주의를 채택한 거하고 안 맞는 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공부할 거 첫째, 우리 통치행위라고 재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위 인정하면 안 된다. 부정설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핵심 단어가 뭘까? 개괄주의 그 자체입니다. 응? 소송 대상에서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인정하면 안 되는 거다. 개괄주의 채택하고 있다는 자체가 통치행위를 부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일단 됩니다. 이 설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거기다 좀 더 보태면 어떤 행위를 재판에서 제외시키면 국민은 어떻게 돼? 구제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 청구권을 통한 국민의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해야 맞다. 인정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끝에 다 들어있어요. 뭐야? 국민의 재판 청구권, 기본권 보장. 이게 또 이 통치행위를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응? 그 단어들을 유의해 두세요. 다만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 이것만큼 논리적으로 명쾌한 논리는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우리 사법부가 재판에서 고려하는 건 뭐야? 법만 고려한다고.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응? 근데 세상 일은 다 법적 잣대로만 판단하기는 곤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응?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저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를 배치 결정했단 말이야. 응?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거죠. 응? 그 소송이 들어갔다. 법적 자태로만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게 적법이냐 위법이냐 그걸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쳐도 만약에 그거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쳐봐. 미국하고의 관계가 엉망이 될 거야. 그죠? 그런 이런 안보,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 국가적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법적 잣대로만 위법 이거 가리는 거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응?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응?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이번에 그런 얘기를 쓴 거야. 그냥 참 읽고 지나가도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긍정설. 이
부정설이나 긍정설이나 다 뭘 채택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하는 거야. 소송 대상에 대해서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행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다. 응? 그런 주장을 하는 게 긍정설이야. 통치행위라는 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다.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 응? 그러면서 그러면 왜 어떤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는 거냐? 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학설이 몇 개 있어요. 학자들의 견해가. 첫 번째, 사법자재설. 아주 간단히 보는 거예요. 응? 사법자재설 제목 보니까 어떤 뉘앙스가 풍겨. 사법부가 법적으로 판단 내리는 거, 즉 재판하는 걸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왜 바람직해? 이게 법적 잣대로만 판단하는 게 전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법적 잣대로 판단을 내린들 또 논란에 휘말려. 야, 법원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판결을 내렸네.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네. 계속 정치적 논란만 커지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도 막 비판받고 이럴 우려가 커. 원래 법원이 재판하는 건 분쟁을 종결짓자는 의미인데 오히려 분쟁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논란만 더 커지게 만들고 오히려 이럴 소지가 크다. 그러니 원래는 재판을 할 수 있는 문제라 해도 법원이 재판하는 걸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법부가 재판하는 걸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사법자재설. 권력분립설. 우리 권력분립설이란 건 국가의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권 이렇게 상권 분립을 해놓고 서로 견제하게 만든다. 그 목적은 국가 권력이 통합이 돼서 그 권력을 장악한 자가 국민의 자유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죠? 그러면 권력 분립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대등하게 권력을 나눠가지고 견제하게 만드는 시스템이거든.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행정기관,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고 치면 어떻게 돼? 결국은 사법부가 가장 센 국가기관이 되는 거 아니냐? 입법부나 행정부보다. 그러면 이거 대등하게 권력 나눠가지고 견제하게 만든다는 권력 분립 원칙상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측면. 자, 법원은 법적 잣대로만 판단을 하지만 우리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 예를 들어 대통령, 또 국회의원들, 결정하는 국회에서 뭐 법 제정하고 결정하는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은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행정부나 국회에서 하는 일을 전부 다 법적으로만 판단 내릴 게 아니고 국민의 정치적 심판을 통해서도 판단,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어떻게 돼? 행정부나 국회에서 하는 어떤 일은 정치적 심판으로 해결할 문제로 갈 게 있는 거지. 전부 다 법적인 기준으로만 판결할 문제는 아닌 것들이 있다. 바로 이런 주장을 하면서 통치행위라고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입법부나 국회, 행정부 행위 예외적이지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설의 차이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이런 거예요. 사법자재설은 재판할 수 있는 거지만 안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라는 시각이고, 권력분립설은 대통령이나 입법부인 국회에서 하는 어떤 행위는 사법부도 관여해서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자, 그 정도. 아주 심각하게 이거 뭐 학설이 어렵게 나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잘 내지도 않지만. 한편 재량행위사라는 견해가 있어요. 자, 재량이 우선 재량이란 말은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법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선택과 결정권이 주어져 있는 경우 재량이라고
권한이 있다, 재량이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시각을 갖는 거야. 국회에서 하는 어떤 행위, 어떤 국회에서 하는 어떤 정치적인 결정 행위, 또 뭐야, 대통령이 어떤 정치, 군사, 외교에 관해 어떤 결정하고 선택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뭐야? 응? 알아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된 행위다. 응?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알아서 결정하고 선택하라고 재량이 부여된 행위는 그 법에 의해서 알아서 하라고 권한이 주어져 있으니 잘못된 행위를 잘못하더라도 그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위법의 문제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법원은 위법이냐 아니냐만을 가리는 위법 여부를 판단 내리는 기관이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 건 위법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타당한 조치였느냐 아니냐 이걸 정치적으로 심판받을 문제이지 위법의 문제는 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가리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못 되는 거다 이랬었어요 예전에. 응? 그렇지만 오늘날은 또 이론이 발전해서 야 아무리 알아서 할 권한 주어진 재량이 부여된 행위라도 그것도 법 테두리 내에서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다. 따라서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면 위법이 되고 그런 문제가 되면 당연히 법원이 재판할 문제가 되는 거. 이렇게 논리가 발전했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하는 어떤 정치적 결정 이런 게 뭐야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재판에서 제외된다. 이런 논리는 오늘날 안 맞습니다. 응? 자, 그래서 여기는 한 단어 재량 행위설 해놓고 맨 끝에 뭐라 했어? 타당하지 않아. 오늘날에는 밑에 세 줄 오늘날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응? 이거 왜 내가 지금 따로 언급하냐면 요건 비교적 한 5년쯤 전인가 시험 문제에 통치행관에서 문제를 내면서 지문의 하나로 뭐야 우리나라에서 이 재량행위설이 통치행위에 인정하는 학설로서 뭐야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응? 지지는커녕 많은 비판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이 논리 안 받아들여요. 응? 자 그런 거 측면으로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대권행위설. 자, 대권행위설은 왕이 하는 일정한 행위는 재판에서 제외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응? 별 특별한 논거도 없어요. 그냥 왕이 하는 어떤 국왕이 하는 행위는 소위 국사행위 뭐 이런 이름도 부르고 대권행위 이렇게 부르면서 재판에서 제외시켜. 근데 이거는 영국에서만 있었던 통용되는 논리입니다. 응? 이거는 어떤 합리적인 논거라기보다는 영국에서 국왕이 갖고 있던 권력을 자꾸 국회가 뺏어가고 법원이 뺏어가고 시민혁명 이후에 응? 세습 때는 군주가 모든 국가의 권력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국왕의 권력을 차츰차츰 뺏어오면서 대신에 뭐야 그 대가로 국왕이 하는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재판에 법정에 안 세운다. 응? 이런 타협을 하면서 뺏어온 거야. 이게 영국만의 어떤 정치적 전통의 바탕을 둔 그런 논리라서 뭐 다른 나라들 다 공통된 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응? 왕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뭐 국왕이 하는 일정한 행위는 뭐 말도 안 되잖아, 그죠? 응. 그래서 이 대권 행위서는 그냥 영국 요 단어가 기원 영국에서의 논리다. 응? 영국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논리다, 그죠? 자 밑에 독자성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응? 자 그러면 결어 중시하세요. 결어.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통치행위라는 걸 인정한다 안 한다? 즉 어떤 대통령이나 국회가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결정은 어떤 행위는 그런 행위는 재판에서 제외한다 라는 통치행위라는 걸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응? 우리 학자들도 우리 판결도 다 인정합니다. 하나 우리나라도 인정한다. 두 번째 근데 인정하되 어떤 견해의 바탕을 두고 인정하나? 그것도 알아줘요. 자, 위에서 우리가 긍정설의 논거로서 주장된 사법부 자제설 또는 권력 분립설. 응? 두 견해 중에 두 견해 모두 아니면 두 견해 중에 하나를 근거로 이제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프랑스에 시작돼서 모든 다른 나라들 다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인정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 판례가 2개 들어져 있는데 1번 통칭이 나오죠? 1번 뭐라고 그랬어? 우리 대법원이 통칭이를 인정하고 있는 걸 잘 나타내주는 판결입니다. 응? 이거는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만 이 판결문 밑줄 끝에 1번 판결, 1번 판결 맨 끝에 보면 밑줄을 쳐놨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 판결은 어떤 설을 근거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응? 그렇지. 뭐 스스로 사법심사권 행사를 억지하여 소위 사법자제설에 입각해서 근거해서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중시. 응? 자, 2번 판례에서는 끝부분이 포인트, 그죠? 자, 어떤 국가기관이 한 행위가 고도의 어떤 정치군사 외교에 관한 판단으로 결정 행위로서 이거 법적 자태로만 재판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라고 통치행위로 인정하냐 아니냐는 오로지 누구만이 결정 내릴 수 있어? 오로지 사법부만이 판단할 수 있다. 이 끝부분이 중요한 문구예요. 응? 그러니까 그 판단은 어떤 국가기관회가 재판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응? 포인트. 자, 그러면 그 밑에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소위 통치행위로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 따로 얘기한 거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징계 제명 처분이 있죠. 자, 요거 그 밑에 소개됐어요. 우리나라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 64조 사항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 국회에서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하고 뭐 제명시키는 조치 같은 걸 했죠. 그러면 뭐 제명 징계를 받은 국회의원 억울하더라도 뭐 못하게 해놨어. 응?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소는 이제 소송 제기를 뜻하는 말이죠.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 자체에서 뭐라고 규정해놨다고?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없다라고 딱 명시해놨어요. 그러면 이 통칭이라는 문구는 어느 법에도 그런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통칭이라는 용어는 학자들의 학설과 판례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용어고 실제 법에서는 그런 용어를 안 써서. 다만 이 헌법 64조 사항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처분은 법원의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뭘 인정하고 있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야? 통칭이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응?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처분은 재판 대상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이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건 없고 모는 재판에서 제외된다고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응? 다만 학자들의 견해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제 인정되고 있는 것들 정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동그란 밑에 대통령이 하는 행위, 국회 행위 이렇게 해서 표로 그려져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체로 보면 그 동그라미 1번 읽어보세요. 표 위에. 자, 학설과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누가 하는 행위? 행정부, 특히 행정부의 최고 권한자인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하는 정치군사, 외교 뭐 이런 거에 관한 주로 결정, 그런 행위들이 통치행위의 예로 들어집니다. 응?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우리 법원 같은 사법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는 오직 뭐 하는데요?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죠? 응? 사법부가 하는 행위는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치행위라는 거는 어떤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건데 우리 사법부가 하는 행위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사법부는 이제 어쩌고저쩌고해서 결국 끝에 가서 뭐야? 사법부가 하는 행위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 2번 종합하면 통치행위로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것들은 주로 행정부나 국회에서 하는 행위들만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거기에 들어있는 목록은 특별한 건 없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다음 페이지 가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쌍가루 3번 보세요. 여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응?
이게 약간 논란은 있지만 재판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재판 대상이 되는 거. 응? 자 여기서 시험에 주로 쓰이는 거 두 가지만. 여기 동그라미 3번 뭐 세 개 써놨죠? 시험은 주로 두 가지만 집중해서 내니까. 첫 번째 뭐 나왔어요? 선거. 뭐 예를 들자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뭐 시도지사 선거 등 우리나라에서 모든 선거는 다 뭐가 돼? 소송 대상이 되게 돼 있어요. 소송 대상이 되게 돼 있는 거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 선거. 두 번째는 뭐하고 비교해? 아까 뭐야?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조치는 소송 대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딱 헌법에서 막아놨죠? 그래서 그건 통치행위로 분류가 된다 그랬지? 그런데 우리가 시의원, 도의원, 응? 지방의회 의원, 역시 지방의회에서 심사해서 제명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징계 제명. 응? 그럼 어떻게 돼? 억울하다. 이거 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또 소송 다 돼요. 소송 대상이 되니까 소송되는 거는 뭐가 돼? 통치행위? 아니에요. 가장 여러분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지난 한 2달 됐나? 저기 뭐야? 저 충청북 도의원들. 충청북도 뭐 저 청주 막 이런 데 비 엄청 많이 왔잖아. 근데 충청북도 의원, 도의원들 뭐 몇 명? 뭐 해외 연수 나갔잖아. 그렇게 비 많이 와서 피해가 주민들 많이 생겼는데도 해외 나갔단 말이야, 연수. 뭐 연수를 해봐야 가서 몇 군데 관공서 뭐 시찰 몇 개 하고 대부분이 다 관광이지 뭐. 응? 세금으로. 응? 비판 많이 받는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 인터넷에서. 응? 아니 이 시민들은 지금 물난리 나가지고 응? 고통받고 있는데 응? 외유성 응? 해외 연수나 나가고 응? 막 비난하니까 또 잽싸게 들어왔잖아. 취소하고 일정 취소하고.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 충청북 도의회에서 그 외유 나간 의원들 징계했습니다. 그죠? 근데 뭐 되게 가벼운 징계. 그 중에 뭐 누구더라? 이름이 김학철인가? 누군지 누구는 뭐지? 그 국회 그 지방의회 출석 정지 30일 뭐야? 그러니까 그래서 또 비난 댓글 보면 오히려 뭐 도의회 일 안 하고 쉬라는 거네. 응? 30일 출석 정지라는 약한 징계했고 또 나머지 뭐 좀 더 빨리 들어온 그 도의원은 뭐 그 사과, 응? 사과 의격, 사과하는 그 견해 표명을 해야 하는 뭐 그런 정도로 가벼운 징계. 그래갖고 그때 또 말이 많았어요, 비난이. 자, 어쨌든 그 징계받은 시의원, 도의원은 법원에 소송해서 구제받을 수 있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하고는 다르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동그라미 1, 2번 통치행위 아닙니다. 잘 위에 두고요. 그죠? 그 다음에 6번 통치행위의 효과와 한계. 자, 효과에서 2개 써놨지만 동그라미 1번에다 포인트. 자, 1번을 보면 일단 아까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는 결국 법원에 재판을 해봐야 알아. 그죠? 일단 국민이 어떻게 돼? 대통령에 한 어떤 행위 재판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근데 법원이 어떻게 돼? 일단 소송을 받아보고 어떻게 돼? 대통령에 한 행위를 일단 가볍게 살펴봐. 그러더니 어떻게 돼? 이건 대통령의 어떤 고도의 정치, 군사, 외교에 관한 결정이네. 어떻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될까? 법원이 이거는 재판할 사항이 못 된다. 그 재판을 거부하는 판결을 합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면 각하라 그래요. 각하. 재판 대상 아니라서 재판 진행 안 한다. 그 재판을 거부하는 판결인데 각하를 시키게 됩니다. 응? 여러분 이 동그라미 1번에 키워드가 바로 중요한 단어가 각하입니다. 각하. 즉 괄호 속에 기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안 돼요. 기각은 어느 때 쓰는 거냐면 기각 판결한다는 거는 소송 대상이 된다고 다 인정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이거 위법인 행위냐 아니냐까지 다 심사한 후에 위법은 아니네 하고 그 소송한 국민의 주장을 안 들어주는 판결이 기각이라는 거예요. 응? 응? 기각. 그래서 기각한다고 하면 이미 그 재판을 다 진행하는 거고 각하는 이 소송한 사람의 주장을 검토하기 전에 위법인지 아닌지 검토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자르는 거야. 재판 대상 아니니까 더 이상 재판 진행 거부. 응? 그래서 각하 이거 주의하고 그다음에 한계. 자, 한계에서는 동그라미 1, 2, 3번 3개 있는데 각각 자 동그라미 1번은
가볍게 끝에 뭐야? 뭐 통치 행위라는 그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하는 어떤 정치, 군사, 외교에 관한 행위도 뭐 해야 돼? 저쪽 끝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목적과 절차 따라야 됩니다. 응? 그럼 여기에 빗대보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그 경상부터 성주에 사드 배치 결정을 했죠. 근데 그런 것들 원래 우리나라 법률 이런 데 보면 주변 환경에 미치는 환경 영향 평가해야 돼요. 응? 근데 그거 안 거치고 결정을 배치를 해버렸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해? 그거 아직 최종 배치 결정은 아니지만 일단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 국내법을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마치고 난 다음에 최종 배치 여부를 확정을 짓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온 거지. 응? 그래서 법적으로는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내려진 거예요. 다만 임시 결정을 임시로 사실상 배치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드 배치 결정 같은 것도 통치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도의 어떤 정치 군사적인 결정. 하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는 적어도 지키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조차도 안 거쳤다면 위법이라고 판결 내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그러니까 통치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재판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이제 제외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한 거. 어떤 국가기관회가 통치행위로 인정되면 일단 통치행위로 인정되면 재판의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에서까지 제외되는 건 아니다. 그래 아니 술 먹으면서 막 대통령과 국회 행위 막 안주 삼아 씹어대면서 비판하는 것까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정치적 비판에까지 그것까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포인트 단어는 정치적 비판의 대상에서까지 제외되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재판 대상에서만 제외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키워드는 마지막 줄이 어떻게 돼? 점점 축소돼가는 추세에 있다. 축소 키워드입니다. 왜? 오늘날의 추세는 국가의 활동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민의 구제를 확대해가는 쪽입니다. 모든 법의 경향이.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가 결정한 행위가 결정한 행위를 쉽게 이건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자꾸 법원이 그렇게 넓게 인정하면 재판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럼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돼 국민이. 그럼 오늘날의 이 흐름하고 안 맞게 되죠. 그래서 통치행위라는 건 인정은 하긴 하지만 그렇게 폭넓게 인정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만 축소 해가는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면 축소, 과거에 비해서 좁게 인정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축소 인정해. 자, 그러면 관련해서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들 소개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행정법 시험은 모든 법 과목은 판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판례 부분 꼭 공부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통치행위의 한계라고 이제 제목을 달고 나왔죠. 거기 쭉 읽어보되 밑줄 친 부분.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하더라도, 그죠? 이 말은 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걸 바꿔서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작용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하고 똑같죠. 그러더라도 어떻게 돼?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본권 침해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국가의 작용일 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을 주 임무로 하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판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통치행위라도 무조건 재판에서 다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과거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이 대통령이 한 행위 이거 통치행위냐 아니냐 이런 게 논란거리가 된 적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1번 자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통치행위라고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비상계엄이란 뭐야? 군대를 동원해서 뭐야?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대통령의 조치입니다. 비상계엄. 글쎄, 뭐 아직도 진실이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최근에 보도 보면 저기 광주 뭐 민주항쟁 운동이라고 그 1980년 5.18 광주 뭐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그때 그 전두환 그때는 아직은 대통령은 안 됐어요. 1985 전두환 그 군 부축에서 뭐 했어?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군대를 투입해 갖고 데모를 막았잖아. 데모를 진압했죠. 근데 어제 그제 나온 거 보면 그 당시 전라남도 그 경찰 기록 보면 뭐 대학생들 뭐 전국에서 그때 다 곳곳에서 대학가 시위 데모 있었거든. 뭐 그거와 비슷한 양상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경찰력만 가지고도 그 데모 방어하고 뭐 일상적인 데모하고 또 데모 끝나면 다 또 막걸리 먹으러 가고 뭐 경찰하고 수고했다고 뭐 인사도 하고 뭐 그렇게 경찰력만 충분히 유지가 가능했는데 갑자기 군부대를 투입했다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과잉 진압을 하고 총으로 발포를 하고 하니까 결국 그 학생이나 시민들도 들고 일어나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무장 봉기로 발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뭐 경찰서 무기고를 습격해서 다 총기를 소지하고 막 이렇게 발전한 거야. 그래서 이게 더 밝혀지겠지만 그 군대를 투입해서 그렇게 총 쏘고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건데 오히려 일부러 유발한 거 아니냐? 응? 그죠? 그런 사태를 유발해서 자기들의 군부의 어떤 세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비판의 소지가 지금 더 연구돼야 나오겠지만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예전부터 그런 의심은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관련 문서들이 공개되고 하면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가장 먼저 있었던 것 1954년인가? 몇 년도였더라? 저기 뭐야? 그죠? 비상계엄 선포는 그 이승만 정부 때 부산으로 피난가 있으면서, 그때 뭐 할 때? 대통령 뭐 삼선 개헌할 땐가? 뭔가 한국사 시간에 배울 거야. 전쟁 중에 부산으로 도망가 있으면서,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대통령 계속할 수 있도록 법 고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서 잡아가두고, 여당 의원들만 모여서 통과시키고, 자기 대통령 계속할 수 있게. 의지 같은 독재죠. 그때 비상계엄 선포, 뭐 그런 게 시작이 됐었고, 이제 이 첫 판결과 관련되는 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에 뭐야? 뭘 추진해? 일본하고의 외교 수립을 추진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뭐가 구호였어? 일본하고는 외교 단절이에요. 우리 식민지배한 일본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서서 일본하고 외교 관계 수립. 그래서 김종필 씨를 비밀리에 일본에 보내서 비밀 회담을 하죠. 그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에 데모가 일어났어요. 일본하고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 왜냐면 이제 일본하고 외교 관계 수립하는 조건으로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명목으로 그 당시에 3억 달러인가 얼마를 배상금조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2억 달러인가 뭐 얼마를 또 원조를 받아요. 돈 빌려주는 거야. 그걸 총 5억 달러인가 받아가지고 뭐 고속도로 깔고 뭐 공장 짓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경제 발전은 되게 됐어요. 하지만 그때 그 협정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우리 뭐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렇고 뭐 징용 피해자들도 그렇고 일본은 다 그때 다 배상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는 또 그때 다 배상 해결된 게 아니고 그거는 개개인들에 대한 배상하고는 별개로 그냥 국가에 대한 그 배상 명목이었지 개인들에 대한 배상은 아니다. 개인들이 배상 다 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청구하면 그거는 배상을 별도로 해줘야 되는 거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개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일본은 그때 다 한 번에 다 해결된 거다.
배상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싸우고 있는 거지, 그죠? 그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응? 자, 그러면 그때 이제 한일회담 반대 데모 전국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네, 이거를 막았습니다. 응? 자,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때 이제 뭐야?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뭐야? 무슨 학생회장이야.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 활동. 응? 그랬던 사람이야. 이거 반대 데모하는 거 한일회담 반대 데모. 응? 그랬던 분이고 예전에 그 숙명여대 총장을 뭐 교육부 장관으로 시켰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 오렌지인지 뭐 영어 발음 이상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논란을 일으켰던 그분은 또 숙명여대 무슨 총학생회장 뭐 이래가지고 그때 그 관계가 다 있는 거지. 네, 그래갖고 교육부 장관 시키고 뭐 그랬었어. 교육부 장관 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 자, 어쨌든 우리 동그라미 1번 대통령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 군사 뭐 이런 행위로서 뭐라는 얘기야?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돼? 위법인지 아니지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는 없고 다만 이제 국회에서 야 이제 무슨 사태가 다 위험이 해소되고 했으니 대통령 계엄을 해제해라 그리고 요구할 권한은 국회에게 있는 거고 법원이 대통령이 한 계엄령 그 권한 발동한 조치 위법 여부 판단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1번 네, 그런 뜻이고요. 하지만 오른쪽에 올라서 2번 또 유의해야 돼. 2번은 비교적 최근 거죠. 아무리 대통령의 계엄 비상계엄 선포 뭐 확대시킨 조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여기 중요한 단어는 국헌문란 목적. 응? 그 단어를 기준. 국헌문란 목적. 그러면 이 국헌문란 목적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권을 잡는 방법은 뭐예요? 공들의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이제 전두환 노태우 측은 뭐였어? 군사 반란 및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야? 전두환 정부 끝나고 또 노태우 정부 끝난 뒤에 뭐야? 문제가 됐죠. 그 김영삼 정부 들어서 뭐였어요? 전두환 노태우 씨 군사 반란 및 내란죄로 기소 재판 청구를 해서 특별법 만들었고 처벌하기 위해서 법정에 세웁니다. 그때 전두환 노태우 측은 뭐라 그래? 그거는 뭐 이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한 역사적인 정치적 결단이었고, 응? 지금의 법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판단을 위한 후대 역사적 평가에 맡게 된다. 뭐 이러면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재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응? 그러나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어? 응? 그게 계엄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권력 장악을 위해서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해. 원래 박정희 대통령 암살되고 나니 수도권에만 계엄령이 선포됐었어요. 그걸 이제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게 전두환 씨 측이에요. 그래갖고 이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시킨 목적이 결국 군사반란 내란 목적으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는지 이게 이제 논란이 된다면 그 행위 군사반란 내란은 당연히 범죄죠. 중요한 그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법원이 심판할 대상이 된다. 그래갖고 심사해서 뭐 했어요? 전두환 씨, 노태우 씨 군사반란 및 내란죄로 다 형사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 1심 재판 사형, 노태우 씨 2심 재판 무기징역. 근데 또 한국법원에 항소, 감형이 되죠. 전두환 씨 무기징역, 뭐 노태우 씨 노태우 전 대통령은 뭐 징역 15년인가 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어. 하지만 뭐 잠깐 옥살이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다 풀어주지. 소위 사면 국민 대화이라는 차원에서 사면에서 다 풀어줬습니다. 지금 똥똥거리고 잘 살고. 응? 그리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 또 뭐 있었어? 그 전두환 씨 측 노태우 씨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대통령 다 뭐 했어? 기업들한테 돈 다 강탈했습니다. 수천억. 응? 기업들한테 돈 내라고 해가지고. 응? 그래갖고 각각 한 5천억씩. 응? 기업들한테 다 돈 뺏었단 말이야. 응? 그래갖고 이와 관련해서 같이 재판해갖고 국가가 그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두환 노태우 불법적으로 기업으로서 뺏은 돈 전부 국가가 환수 즉 몰수하는 결정 내렸죠 법원이. 근데 전두환 씨 측은 한
총 국가에 내야 될, 납부해야 될 돈이 5천억 정도 되는데 낸 돈이 한 반밖에 안 돼요. 징수한 돈이 한 2천억이 넘는 돈은 아직 국가가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법원에서 전두환 씨 불렀어. 응? 그 법정에 전두환 씨 나가서 뭐라고 답변했어? 자기 통장에 25만 원밖에 없다. 전 재산이 25만 원. 그때 유명한 일화였어요, 그죠? 네. 25만 원 밖에 없는 분이 어찌 그리 골프도 잘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을 잘 다니십니까? 지인들이 잘 도와줘서 이러고 답변하고 했다 그러지, 그죠? 네. 무슨 거짓말이지? 어떻게 25만 원 밖에? 물론 많은 돈은 썼겠지만, 정치 용도로 썼겠지만, 또 많은 돈은 숨겨놨지. 자기 아들들 아들들은 다 부자야. 네? 아들들 부자. 응? 큰 아들은 시공사라는 출판사를 운영합니다. 전두환 씨 회고록 자기 아들 출판사에서 내고, 응? 둘째 아들은 전제국이라고 뭐로 잘 알려졌어? 응? 그 연예인 누구하고 결혼했잖아. 재혼했잖아, 그지? 응. 자, 어쨌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아무리 비상계엄 선포라도 통치행위로 인정 안 하고 재판했죠. 잘 위에 두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아주 중요한 판례로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걸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제정행위라고 있죠. 자, 일단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건 법의 한 종류야. 대통령이 만드는 법의 한 종류입니다. 국가가 위급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의 일종인데, 일단 두 가지.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법 제정하는 행위는 뭐라고 인정합니까?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일단 하나 포인트. 그러면서도 단서가 달리죠. 그러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아까 공부한 거 마지막 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응? 그건 아까도 한 얘기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번은 사면이 포인트가 되는 단어죠. 사면은 이제 죄 지어서 처벌된 자, 자녀 형기 면제해주고, 또 더 나아가 뭘 선고받은 효력을 없애주고 이런 조치들입니다. 이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응? 이것도 가볍게 읽고, 이거는 원래 법원이 유죄 판결 내렸는데 대통령이 용서해주고 형기 없애주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끝에 보면 어떻게 해요? 권력분립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대통령이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 원리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표현은 명시적으로 안 나타났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통치행위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판결은 우리가 결국 공부해야 되는 판결은 대법원 판결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최종심. 근데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 1심 법원 판결도 이제 예를 들자면, 그거는 시험에는 내지는 않지만 예전에 대통령이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은 잘 사면 안 해줘요. 형기를 거의 다 채워야, 그리고 모범수를 다 채워야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에서 또 풀어주고 이러지. 그렇지만 이거 무슨 정치인들, 재벌 회장들은 수천억씩 횡령하고 해서 유죄 판결 받고 감옥 가도 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하진 명목을 들이대면서 사면을 쉽게 해줍니다. 이거 불평등하게 국민에게 집행하는 거 아니냐? 이 소송까지 들어간 일이 있어. 근데 1심 법원이 대통령의 이 통치행위로서 재판 대상이 안 된다 이러고 재판 거절했습니다. 그런 1심 법원 판례도 있어요. 어쨌든 자, 우리 대통령의 사면권에서도 소위 통치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성립. 또 이거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응? 2번도 잘 나오고 4번도 잘 나옵니다. 응? 4번은 특히 1과 2를 꼭 구별해야 됩니다. 자, 1번은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키워드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행위 그 자체는. 자, 남북정상회담 개최 행위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왜? 남북한 간에는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분단된 관계에서 서로 적대적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왜? 정상회담도 한단 말이야. 그죠? 이거는 이 평화적 통일을,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 이렇게 보기 때문에 통치행위죠. 하지만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은 말이 길지만 핵심은 대북 송금 행위. 응? 부채 출해. 응? 북한의 송금한 행위.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법 절차를 안 거치고 안 지키고 북한에 돈을 줬어요. 북한에 송금한 행위. 이거는 통치행위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어떻게 재판 대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송금에 관련된 자들 다 유죄 판결 내렸습니다. 응?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우리나라 첫 김대중 정부 하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북한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북한 측에 달러를 몇십만 달러를 줬을 거야 아마.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절차 안 지키고 북한에 달러 준 거 재판 대상이다. 유죄 판결 내렸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구별하라 그랬죠. 정상회담 개최와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대북 송금 행위는 다르게 봤습니다. 구별을 해서. 네, 그 다음에 5번째 외국에 우리 군대 보내는 거 있죠. 군대 파병하는 거. 이제 이라크의 파병 사건. 그죠? 이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뭐예요? 응?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그죠? 왜? 9.11 테러 맞아가지고 그 배후에 이라크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라크를 침공하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동맹국이니까 우리한테도 군대를 파병해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노무현 대통령 고민하다가 파병 결정을 내립니다. 대통령이 파병 결정 내리고 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국회 동의도 국회 이제 그 당시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었으니까 통과. 그랬더니 이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유는 그 이라크 미국이 침공한 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라크가 이제 반미 정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몰아내고 친미 정권을 세우고 그 석유 자원을 중동을 장악해서 이라크가 중동에서 영향력이 센 국가야. 그래서 그 중동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침략을 위한 목적이 정제이다. 보는 시각이 그렇다면 이 소송하는 사람들은 그런 전쟁이고,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뭐야? 대한민국은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선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 그런 침략 전쟁에 우리 군대를 보내는 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다. 결정 내려달라고 신청한 거야. 그랬더니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결정했대? 일단 동그라미 1번은 문장을 길게 써놨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대통령이 해외 군대를 파병하는 결정 같은 건 뭐라고? 고도의 정치후 군사 뭐 이런 거 다 고려해서 결정 내려야 하는 문제라서 결론 뭐야?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응?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죠? 그래서 어쩌고 하면서 결국 동그라미 3번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외 외국에 우리 국군을 파병하는 결정은 국방 외교 관련 고대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일단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서 파병 결정이 내려진 이상 국회와 대통령의 결정은 존중돼야 되고 사법부가 즉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사법적 기준 이 법적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자제돼야 돼요. 여기도 사법부 자제설 입장에서 통치행위로 인정하는 결정 내린 거죠. 자, 3번만 잘 봐도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6번. 요새 조금 중시되고 있는 판례. 지난번 9월 첫째 주에 경찰 공무원 시험 중에도 행정법 과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응? 경찰 공무원 특채 시험인데 거기에 통치행위 문제를 내면서 판례를 냈는데 6번을 냈더라고. 응? 6번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수도 이전 이거.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자,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는 정치적 성격은 갖고 있는 문제래. 정치적 성격은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돼?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재판 대상으로 하기에, 즉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응? 자, 핵심은 이거죠.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법심사 대상 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응? 자,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는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제정해서 추진했는데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미헌이라고 판정해달라고 신청 들어간 거야. 거기서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 뭐 이런 거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야. 말장난 비슷한 거지 뭐. 응? 고도의 정치적 성격은 아니라서 재판 대상으로 못할 것까지는 없는 거다. 응? 응. 다만 동그라미 2번 어떻게 돼? 만약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국민 투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국민한테 물어보는 그래서 노무현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찬성 반대 국민들한테 물어보자. 가지고 야 이걸 국민 투표로 하기로 하자. 결정하기로 하자고 국민 투표로 회부한다 그러지. 국민 투표 하기로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이 대통령의 권한이야. 어떤 국가의 중대 사안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도록 할 것인지 이거 하는 결정 내리는 문제가 바로 대통령의 권한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 대통령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거는 뭐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거는 통치행위로 보고 응? 사법순사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또 직접 관련될 때는 또 심사 대상이 돼. 그 얘기는 맨날 따라보고 그죠? 그런데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는 하지 않고 국회에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수도 이전하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법률에 따라서 추진을 한 거예요. 응? 근데 이것도 국회에서 여당 야당 합의해야 법률이 통과되죠. 그럼 그때 노무현 정부 이 여당하고 그 당시에 야당도 동의해 줬습니다. 그 야당의 대표가 그 당시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찬성 동의해 준 거예요. 수도 이전하는 법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여당 합의해서 법률 만들어서 수도 이전 추진 하고 있는데 위원이라고 가려달라고 신청 들어간 거죠. 응? 응. 네. 그래서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야 될 문제는 이제 수도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냐 아니냐가 문제였거든. 그래서 3번 또 문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가 아니냐가 헌법재판소의 재판 대상이 된 경우 그 법률이 정치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응?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됐겠어? 그러므로 수도 이전하는 내용 법률 위헌인지 판단하겠다 해가지고 결론 뭐 나왔어? 수도 이전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 무효. 수도 이전 못하게 된 거지. 그래서 수도는 못 옮기게 막혔고 대신에 헌법재판소가 결정문 속에 한 나라의 수도에는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내무부 이런 몇 개 부처를 지목을 했고 따라서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법을 축소합니다. 다시 새 법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행정수도, 그러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란 걸 건설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헌법재판소가 수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명시한 부처를 뺀 나머지 12개 부처, 총리실하고 12개 부처만 옮겨놓는 것으로 축소를 한 거죠. 수도 이전은 아니고 행정부처만 몇 개의 행정부처만 옮기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의 세종시가 건설이 된 겁니다. 응? 그런 과정을 거쳤죠. 응. 근데 그것도 우리 누구야? 이명박 지금 전직 대통령은 엄청 반대했었죠. 그렇죠? 원래 그 노무현 정부 때 서울시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이었어요. 응? 그래서 그 이명박 서울시장은 수도 이전하는 거에 당연히 서울시장으로서 찬성할 리는 없겠지. 어쨌든 이명박 그 시대 시장은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을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응? 그런데 뭐 그래서 반대해도 뭐 법률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어쩔 수 없었지. 그런데 어쨌든 위헌 판결에서 못 옮기게 됐어. 응?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거기 수도는 아니지만 행정기관들 부처들 많이 내려가게 이제 계속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났죠. 그 다음 이제 선거 나온 사람들이 박근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직 대통령. 그 다음이 노무현 야당 그 노무현 정부 그 다음 쪽으로서는 저쪽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나왔지. 응?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원래 뭐 주장했었어? 수도 옮기는 거 반대하고 뭐 행정 중심 도시 뭐 그쪽 만드는 것도 반대해 왔어. 그죠? 그러면 이미 반 이상은 추진이 돼 있어서 막
다 공사 중인데 그럼 충청도 사람들 표가 안 올 거 아니야? 이명박 대통령 그 이명박 후보한테. 응? 저 사람이 되면 다 이거 백지화 시킬 거다. 추진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충청도 가서는 또 어떻게 돼? 아, 걱정하지 마라. 그죠? 이 원한 대로 다 제대로 추진하고 오히려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응? 그래서 그렇게 공약합니다. 그래서 또 지지를 많이 얻었지. 그때 또 경제 어렵다고 경제 살린다는 게 가장 또 메리트였어. 저 사람은 재벌, 응? 예, 현대그룹의 뭐 응?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니까 경제에는 잘하겠지. 응? 결과는 별로였지만, 그죠? 응. 어쨌든, 응? 그래서 어쨌든 표를 많이 얻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되고 난 뒤에 또 뭐래? 아, 그때는 표를 얻기 위해서 충청도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표 얻기 위해서 한 거다. 미안하다. 응?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행정부처가 서울과 응? 세종시로 이렇게 의원화 나눠져 있으니까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막 공무원들 막 응? 서울과 세종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행정부처는 옮기지 말자. 대신에 원래 하기로 했던 그 장소에 무슨 과학 도시 뭐 이런 거를 대신 조성하자. 도민들한테 이제 충청도 사람들에게 그런 거로 바꿔서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또 엄청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응? 그런 과정이 있었지. 그런 논란의 와중에 어떻게 돼?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래 그 대통령 후보로 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 아니야? 그죠?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그 후보가 딱 한마디 하지. 그지? 뭐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지켜줘야 합니다. 뭐 딱 한마디 해가지고 전세가 확 한마디로 뒤집어져. 그래갖고 그런 논란이 있은 직후에 바로 이제 뭐냐면 지방선거가 치러졌어요.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명박 당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가 확인이 됐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언급이 안 되고 추진된 게 지금 세종시입니다. 행정주임법까지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지금 다 2주에 있죠. 네. 자,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자, 그런 6번 꽈라. 그 다음에 7번은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 대비 훈련하는 인원을 증가시켜서 이제 연습기로 한 결정. 응?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응? 왜 이렇게 인원을 늘려가지고 더 대규모로 훈련하기로 결정을 하냐? 뭐 이거 갖고 법적으로 위법 재판해달라 이게 청구했나봐요, 그죠? 근데 우리 법원의 판결은 뭐 요때 2007년 증원해가지고 연습 훈련하기로 한 결정은 뭐 그때만 이게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결정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원래 안보 조약 맺고 그 조약에 따라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그 훈련으로서 다만 요때 조금 뭐 인원을 좀 증가시켜서 훈련을 하는 것뿐이지 뭐 요때만 특별히 무슨 고도의 정치적 결정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통치행위라고 안 본 거죠. 자, 보고요. 자, 8번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김치. 이거 좀 많이 써놨지만 내용 별로 심각하게 보지 말고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응? 긴급조치라고 하는데 긴급조치라고 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에요. 이게 일종의. 응? 근데 이게 이제 이때 대통령이 말만 하면 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응? 박정희 대통령 뭐 영구히 대통령 집권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 그런 법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반대하고 비판하면 다 잡아다 처벌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에요. 응? 그래서 그런 규정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잡혀가고 체포되고 처벌되고 했습니다. 응? 지금 시대가 많은 한 30년 흐른 뒤에 와서 그때 일에 대해서 다시 재판 청구하고 재심 받아들여서 무죄 선고하고 피해 보상해주고 지금 그런 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응?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에 반대하는 일 이런 거 다 일체 금지 뭐 이래가지고 다 처벌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던 대통령의 긴급조치 위헌인지 가려달라 신청받고 어떻게 했어요? 다 판정했습니다. 심사해서 그 당시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위헌인 조치다 무효다 라고 다 판결을 내렸죠. 그러면 이런 긴 문장이지만 핵심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박정희 대통령이 한 대통령 긴급 조치는 통치행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통치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핵심 결론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재판했지. 해서 헌법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다 판정까지 내렸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15년에 있습니다. 응? 그래서 오른쪽에 서훈 취소. 서훈은 훈장 수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누군가한테 훈장을 주는 거 있지? 그 첫째 줄 굵은 글씨 옆에 서훈 수여. 서훈 수여의 경우와는 달리 그랬죠? 서훈 수여하는 행위는 통치행위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훈 훈장 수여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무슨 독립운동한 사실이 없다는 게 이제 자료가 나왔어. 그리고 그동안에 독립운동 공적이 있다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훈장 주고 했던 거 잘못됐다는 게 뒤늦게 밝혀져서 대통령이 서훈 수여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단 말이야. 응? 그러면 결론은 서훈 셋째 주 끝에 서훈 취소시키는 행위가, 훈장 수여했던 걸 취소하는 행위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 자제해야 될 고대 정치적 수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훈 취소는 통치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법원이 재판하겠다. 서훈 취소 행위가 위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죠? 서훈 수여는 통치행위로 보는 거예요. 서훈 수여했던 걸 취소하는 건 통치행위로 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치행위는 그런대로 출제가 곧잘 되는 영역이라 출제된다고 전제를 해놓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